요즘 누군가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그림 사람이 그렸을까? 아니면 기계가 만들었을까? 처음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을 봤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색감도 자연스럽고 빛도 살아있고 어딘가 본 적 있는 풍경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만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문장 한 줄을 입력했을 뿐인데 잠깐의 시간이 지나자 화면 위에 그림이 한 장 나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른들의 과학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기계가 글을 다루는 방식을 봤습니다. 단어가 좌표가 되고 좌표 위에서 의미가 만들어지고 다음 단어 맞추기로 거대한 언어 모델이 학습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보려는 것은 그 옆자리의 이야기입니다. 기계가 이미지를 다루는 방식, 소리와 영상을 다루는 방식,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루기 시작한 단계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문장 한 줄을 적어 넣으면 그림이 한 장 만들어져 나옵니다. 노을진 바다 위에 떠 있는 종이배. 이렇게 적으면 잠깐의 시간이 흐른 뒤 그 풍경이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빛의 색감이 자연스럽고 종이배의 결이 살아있고 바다의 잔잔한 물결이 어딘가 본 적 있는 듯한 기분을 줍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기계는 어떻게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짐작이 있습니다. 기계가 인터넷에서 본 수많은 그림들을 어딘가에 쌓아두고 우리가 요청한 문장에 어울리는 그림 조각들을 가져다 붙이는 게 아닐까. 말하자면 거대한 콜라주를 만드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계 안에는 학습한 수억 장의 그림이 그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 들어있는 것은 가중치, 즉 숫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기계는 그 숫자들로부터 어떻게 한 장의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일을 해내는 방식의 이름이 확산 모델, 영어로는 디퓨전 모델입니다. 확산이라는 말은 본래 무언가가 점점 흩어져 형체를 잃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잉크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리면 처음에는 한 점이었던 잉크가 시간이 흐르면서 물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처음의 형태는 사라지고 결국 물 전체가 옅게 물든 상태로 끝납니다. 확산 모델은 이 현상을 그림에 적용한 발상입니다. 학습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깨끗한 그림 한 장을 가져옵니다. 그 그림에 노이즈, 즉 잡음을 조금 섞습니다. 화면에 살짝 모래알 같은 점들이 흩뿌려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노이즈를 또 조금 더 섞습니다. 그림이 좀 더 흐려집니다. 이 작업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합니다. 원래의 그림은 점점 형체를 잃어갑니다. 마지막에 이르면 그림은 완전히 사라지고 화면에는 의미 없는 잡음만 남습니다. 지글거리는 텔레비전 화면 같은 상태입니다. 이게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깨끗한 그림 하나가 잡음으로 흩어져가는 과정을 기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 흐름을 거꾸로 돌리는 일입니다. 기계에게 묻습니다. 조금 흐려진 이 그림을 다시 깨끗하게 만들려면 어떤 잡음을 걷어내야 하는가? 기계는 처음에는 답을 모릅니다. 엉뚱하게 잡음을 더 만들어내거나 그림을 더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중치를 조금 고칩니다. 원래 깨끗한 그림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가중치를 조정합니다. 이 과정을 수억 장의 그림에 대해 반복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기계는 한 가지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조금 흐려진 그림을 보면 거기서 어떤 잡음을 어떻게 걷어내야 원래 그림에 가까워지는지를 가늠하게 됩니다. 여기서 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능력이 충분히 깊어지면 기계는 깨끗한 그림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한 잡음, 의미 없는 모래알 같은 화면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기계에게 묻습니다. 여기서 어떤 잡음을 걷어내면 그림에 가까워질까? 한 번의 단계가 지나면 잡음이 약간 줄어들고 어렴풋이 형태 같은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단계가 지나면 그 형태가 조금 더 또렷해집니다. 이 과정을 수십 번 반복하면 처음에 의미 없던 잡음 화면 위에 한 장의 그림이 떠오릅니다. 기계가 그림을 그렸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다릅니다. 기계는 잡음을 깎아낸 것입니다. 이것이 기계가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가 떠오릅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에 대해 한 말입니다.
대리석 안에 조각상이 이미 들어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그 안에 갇혀있는 형상이 드러나도록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확산 모델이 그림을 만드는 일이 이와 비슷합니다. 잡음 안에 그림이 이미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그림이 아닌 부분을 한 단계씩 걷어냅니다. 마지막 잡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자리에 그림이 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기계가 잡음 속에서 그림을 깎아낸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어떻게 깎아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노을진 바다 위에 떠있는 종이배인데 기계는 어떻게 그 풍경 쪽으로 잡음을 걷어내는 걸까요? 여기서 지난 편에 본 좌표 이야기가 다시 등장합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단어가 좌표로 바뀌는 과정을 봤습니다. 수백 차원의 공간 안에 사과라는 단어가 한 점으로 자리 잡고 바나나가 또 한 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가까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발상이 그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에는 단어만이 아니라 그림도 같은 공간에 들어옵니다. 수억 장의 그림과 그 그림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짝을 이루어 학습됩니다. 학습이 끝난 공간에는 단어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림도 좌표를 갖고 함께 살게 됩니다. 노을이라는 단어의 좌표 근처에 노을 그림들의 좌표가 모입니다. 종이배라는 단어 근처에 종이배 그림들의 좌표가 모입니다. 문장과 그림이 같은 공간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적은 문장이 그림 만들기에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노을진 바다 위에 떠있는 종이배라는 문장이 입력되면 그 문장에 해당하는 좌표가 만들어집니다. 기계는 잡음 속에서 그림을 깎아낼 때 아무 그림이나 깎아내지 않습니다. 그 좌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그 좌표 근처에 모여있는 그림들과 닮은 방향으로 잡음을 걷어냅니다. 그 결과로 종이배가 떠있는 노을의 바다가 한 장의 그림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 와서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기계가 이미지를 만든다는 일은 본 적이 있는 그림을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수억 장의 그림이 가중치 안에 통계적인 패턴으로 녹아들어 있고 잡음에서 시작해 그 패턴 쪽으로 한 단계씩 깎아나가는 일입니다. 만들어진 그림은 학습한 어떤 그림과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습한 그림들의 통계적 분위기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방식이 가져온 변화가 있습니다. 그림 한 장을 만들기 위해 사람이 붓을 들거나 마우스를 들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문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광고에 들어갈 이미지,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이미지의 적지 않은 부분이 이미 기계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경험 중인 놀라운 변화입니다. 기계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이어 기계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우리 일상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가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은 그림만이 아닙니다. 소리도 만들어지고 영상도 만들어집니다.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소리부터 보겠습니다. 소리에는 두 방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말을 기계가 알아듣고 글자로 옮기는 일, 그리고 글자로 적힌 문장을 기계가 사람 목소리로 읽어내는 일. 앞의 것은 음성 인식, 영어로는 스피치 레코그니션입니다. 뒤의 것은 음성 합성, 영어로는 스피치 신서시스입니다. 음성 인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전화 자동 응답 시스템에서 안내에 따라 한두 단어를 말하면 알아듣던 그 정도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음성 인식은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말이 조금만 빨라지거나 사투리가 섞이거나 문장이 길어지면 자주 틀렸습니다. 받아쓰기를 해보면 엉뚱한 단어가 끼어들고 끊어적기가 이상하게 되어 다시 손으로 고쳐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음성 인식이 최근 들어 크게 달라졌습니다.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받아쓰기 해주는 도구들이 일상에 들어와 있고 휴대폰의 음성 비서가 우리말을 거의 정확하게 알아듣습니다. 긴 강의 1시간 분량을 통째로 글로 옮기는 일도 어렵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가능해진 원리는 사실 우리가 이미 본 것과 비슷합니다. 소리를 숫자로 바꾸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소리는 공기의 떨림입니다. 이 떨림을 잘게 쪼개어 각 순간의 진동 크기를 숫자로 적어둡니다. 이렇게 적힌 숫자들의 흐름이 곧 소리의 좌표가 됩니다. 기계는 이 숫자들의 흐름을 보고
그 흐름이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를 학습합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글자와 짝지어 학습시킵니다. 학습이 끝나면 기계는 새로운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목소리가 어떤 단어들의 흐름인지를 가늠해 글자로 옮깁니다. 다음은 반대 방향입니다. 음성 합성, 즉 글자를 사람 목소리로 읽어내는 일입니다. 이 기술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내방송이나 내비게이션의 안내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합성 음성은 듣자마자 기계임이 느껴졌습니다. 억양이 평평하고 문장 끝의 호흡이 부자연스럽고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음성 합성은 사람 목소리와 거의 구분되지 않습니다. 억양이 자연스럽고 문맥에 맞춰 강세가 들어가고 슬픈 문장은 슬프게, 밝은 문장은 밝게 읽습니다.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를 짧은 샘플 몇 분만 들려주면 그 사람의 말투와 음색을 따라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내가 한 번도 한 적 없는 말을 내 목소리로 읽어내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소리입니다. 이제 영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기계가 영상을 만든다는 일은 1장에서 본 그림 만들기의 확장입니다. 그림 한 장을 만들 줄 알게 된 기계가 이제 그림을 시간 순서대로 이어붙여 움직이는 영상을 만듭니다. 문장을 한 줄 적어 놓으면 짧은 영상 한 편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해변을 따라 걷는 사람이 있고 파도가 발끝에 닿았다 물러가고 갈매기가 화면 위쪽을 가로지릅니다. 이런 영상이 단 한 줄의 문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영상은 그림 한 장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그림은 한순간을 잡으면 됩니다. 영상은 수십 장의 그림을 이어붙이되 각 장이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해변을 걷던 사람이 다음 장면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옷 색깔이 바뀌어도, 머리 모양이 바뀌어도, 걷는 방향이 갑자기 반대가 되어도 어색해집니다. 장면들이 서로 일관된 흐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일관성을 만들어내는 일이 영상 생성의 가장 어려운 지점입니다. 이 어려움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빠르게 풀려왔습니다. 지금은 짧은 영상이라면 사람의 손길 없이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기계가 만든 영상이 자연스러워지면서 한 가지 묘한 일이 따라옵니다. 진짜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기계가 만들어낸 영상의 구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져올 영향은 여러 갈래입니다. 영화나 광고 제작 방식이 바뀌고, 교육에 쓰이는 영상 자료가 바뀌고, 한편으로는 가짜 영상이 진짜처럼 퍼지는 일이 늘어납니다. 이 마지막 갈래는 깊이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역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따로 다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각각의 능력이 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글을 만드는 기계, 그림을 만드는 기계, 소리를 만드는 기계, 영상을 만드는 기계가 각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계가 한 번에 다루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인공지능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휴대폰으로 어떤 음식 사진을 한 장 찍어 챗봇에 보냅니다.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묻습니다. 챗봇이 그 사진 속 음식을 알아보고 재료와 조리법까지 글로 풀어줍니다. 반대로도 됩니다. 말이나 글로 어떤 풍경을 묘사해주면 그 풍경이 그림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같은 챗봇 안에서 글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글이 됩니다. 목소리로 질문하면 목소리로 답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과 그림과 소리는 서로 전혀 다른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글은 글자들의 나열이고, 그림은 점들의 모음이고, 소리는 시간에 따른 떨림입니다. 생긴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다루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모델이 이 모두를 함께 다룰 수 있게 됐을까요? 답은 지난 편에서 우리가 본 그 발상에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단어가 좌표로 바뀌는 과정을 봤습니다. 수백 차원의 공간 안에 사과라는 단어가 한 점으로 자리 잡고 바나나가 또 한 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이 가까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좌표 공간이 언어 모델의 뼈대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공간에 단어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림이 들어옵니다.
소리가 들어옵니다. 영상이 들어옵니다. 전혀 다른 형태로 보이던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공간 안에서 한 점씩 차지하게 됩니다. 이게 멀티모달, 영어로 멀티모달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발상은 단순합니다. 각각의 데이터를 그 좌표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통로를 따로따로 만드는 것입니다. 글은 글대로 좌표가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림은 그림대로 좌표가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소리는 소리대로 좌표가 되는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들은 처음에는 각자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학습할 때 같이 짝지어 학습시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과 사진과 사과라는 단어를 함께 보여줍니다.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사과 사진을 좌표 공간에 옮긴 점과 사과라는 단어를 좌표 공간에 옮긴 점이 가까워지도록 통로들을 조정합니다. 이 작업을 수억 장의 사진과 그 사진을 설명하는 문장에 대해 반복합니다. 학습이 끝나면 통로들이 서로 맞춰져 있습니다. 사과 사진은 사과라는 단어 근처에 자리 잡습니다. 자동차 사진은 자동차라는 단어 근처에 자리 잡습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깨무는 소리는 사과라는 단어 근처에 자리 잡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신기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사과 사진을 좌표로 옮긴 다음 그 좌표 근처에 어떤 단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고 사과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됩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좌표로 옮긴 다음 그 좌표 근처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사과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골라 보여주거나 일장에서 본 확산 모델로 그 좌표 방향을 향해 새 그림을 깎아내 보여줍니다. 글에서 그림으로, 그림에서 글로, 글에서 소리로, 소리에서 글로. 같은 좌표 공간을 거치기만 하면 어느 방향이든 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익숙한 풍경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사과를 떠올릴 때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과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과의 빨간 빛깔이 함께 떠오릅니다. 사과를 깨물 때 나는 아삭한 소리가 함께 떠오릅니다. 손으로 잡았을 때의 단단한 무게감과 입안에 퍼지는 새콤한 맛이 함께 떠오릅니다. 이 모든 것이 사과라는 하나의 경험으로 우리 머릿속에 묶여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다중감각 통합, 영어로는 멀티센서리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뇌의 여러 부위가 서로 다른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어느 단계에서 그 정보들이 한 경험으로 엮입니다. 기계가 멀티모달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뇌의 이 통합 능력을 어느 정도 흉내내기 시작했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차이가 있습니다. 뇌의 통합과 기계의 통합은 결과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과를 떠올릴 때 빛깔과 소리와 맛을 의식적으로 조립하지 않습니다. 이 통합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깊은 자리에서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기계의 통합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계 안에서는 통합의 원리가 비교적 또렷합니다. 각 감각의 통로가 있고 그 통로들이 같은 좌표 공간에서 만나도록 학습됐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통합은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이고 기계의 통합은 우리가 직접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가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습니다. 기계가 그림을 보고 글을 쓴다는 사실과 기계가 그 그림을 우리처럼 경험한다는 사실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시리즈 후반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기계는 이제 한 형태의 데이터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글과 그림과 소리와 영상을 같은 공간 안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 능력 위에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한 단계 넓어집니다. 그동안의 인공지능이 묻고 답하는 존재였다면 이 능력 위에서 인공지능은 직접 행동하는 존재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인공지능은 한 가지 형태로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묻고 인공지능이 답하는 형태입니다. 질문을 던지면 글로 답이 돌아오고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면 그림이 만들어져 나오는 식입니다. 말하자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다가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양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무언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을 하고 계산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을 조작합니다. 목표를 받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업들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인공지능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에이전트, 영어로 에이전트입니다. 사람을 대신해 일을 처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겠습니다. 머리 역할은 LLM, 즉 4편에서 본 거대 언어 모델이 합니다. 여기에 도구들이 붙습니다. 도구라는 것은 인공지능이 호출해서 쓸 수 있는 외부 기능들입니다. 검색 도구가 있습니다. 계산기 도구가 있습니다. 코드를 실행해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른 인공지능을 호출하는 도구도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목표를 던집니다. LLM이 그 목표를 풀기 위한 단계들을 머릿속에서 짭니다. 각 단계마다 어떤 도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고 그 도구를 호출합니다. 도구가 결과를 돌려주면 LLM이 그 결과를 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작업을 반복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서울의 날씨를 정리해서 메일 초안을 써달라고 부탁한다고 해봅시다. 에이전트는 먼저 검색 도구로 이번 주 서울 날씨를 찾습니다. 다음으로 그 정보를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메일 양식에 맞춰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 세 단계를 사람이 하나하나 시키지 않아도 에이전트가 알아서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그 결과로 한 통의 메일 초안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가 있습니다. 화면을 직접 보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다루는 인공지능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그 방식 그대로 흉내냅니다. 화면을 보고 어디를 클릭할지 판단하고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고 결과 화면을 보고 다음 동작을 정합니다. 이게 가능해지면 그 자체로 큰 변화가 따라옵니다. 거의 모든 컴퓨터 작업이 자동화의 대상이 됩니다. 특별한 연결 통로가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자리라면 인공지능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에이전트는 원리적으로 새로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LLM과 멀티모달 능력 위에 도구를 호출하는 기능과 단계를 반복하는 구조가 더해진 것입니다. 새로운 원리가 등장한 것이 아니라 기존 원리들이 조합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라는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패러다임을 처음부터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흐름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일정 수준에서 돌아가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정리, 자료 검색과 요약, 간단한 코드 작성, 데이터 분석,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모아 정리하는 일. 이런 작업들에 에이전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들도 업무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정리, 고객 응대 초기 대응, 사내 자료 검색 같은 일에 에이전트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도 마케팅 문구 작성이나 단순 응대 이런 도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자주 언급되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디지털 동료, 영어로 디지털 코워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는 한 단위로서의 인공지능을 가리킵니다. 업무를 통째로 맡기면 그 업무를 처리하는 단위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 에이전트가 협업하는 구조입니다. 한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에게 작업을 분배합니다. 각 에이전트가 자기 부분을 처리하고 결과를 모읍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에이전트를 거느리고 일하는 형태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 분야가 향하고 있는 한 가지 방향입니다. 다만 분명히 짚어야 할 한계도 있습니다. 지금의 에이전트는 단순한 작업은 잘 처리합니다. 그러나 복잡한 작업에서는 자주 실수합니다. 한 단계가 틀리면 그 다음 단계들이 모두 어긋납니다. 긴 작업을 끝까지 처리하는 일관성이 아직 부족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검토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에이전트가 일을 끝까지 처리하더라도 그 결과를 사람이 한번 들여다보고 다듬는 작업이 같이 가는 것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흐름은 분명합니다. 인공지능이 묻고 답하는 존재에서 행동하는 존재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앉아 응답만 하던 인공지능이 도구를 쥐고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가져올 변화의 폭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변화보다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에이전트의 구체적인 응용은 따로 다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본 것을 잠깐 돌아보면 한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기계가 무언가를 다루는 능력이 한 단계씩 넓어져 왔습니다. 처음에는 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림이었습니다. 소리와 영상이 따라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두를 한 공간 안에서 다룹니다. 여기에 도구를 쥐고 행동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매 단계마다 같은 질문이 따라왔습니다. 기계는 정말 배우는가? 기계는 정말 이해하는가? 기계는 정말 보는가? 기계는 정말 듣는가? 지금까지 이 질문들에 답을 미뤄두었습니다. 답을 미뤄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결국 한 자리로 모입니다. 기계에게 마음이 있는가? 이 질문은 더 깊은 영역에 닿아 있어 따로 자리를 마련해 다루게 됩니다. 답이 어떻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기계는 지금 세상에서 무언가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소리와 영상을 만듭니다. 도구를 쥐고 일을 처리합니다. 우리 일상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이 기계가 무엇을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기계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능력은 어떤 물리적 토대 위에서 작동합니다. 그 토대 자체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리를 들여다본 4편의 여정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본 내용은 솔직히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사실들입니다. 기계가 그림을 그리고 소리를 만들고 영상을 만든다는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도구를 쥐고 자기 일을 처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이 변화가 우리 일상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변화의 어느 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영상 이미지의 대부분은 인공지능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대본을 다듬을 때 인공지능과 의논하는 일도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한 가지 묘한 감정이 자라났습니다. 이 변화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고 지나가기보다 알고 지나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든 기계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AI를 돌리는 그 물리적 토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